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삼성은 미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삼성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3. 일본 지진으로 TSMC가 손상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후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기동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이라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이라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이라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라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 약 9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를 예상했지만 이라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원의 보조금을 얻고 가격 인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 현지 시각 1분기 1에서 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에너지 기업 홍인그룹 엄주항공기업 집단 고비냐 홍인그룹과 수소연료 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 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아우 대만구어랑 오대만구, 광둥 홍바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선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에 지원하는 수소 10조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C2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허민그룹의 신화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허민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 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 버스 점 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푸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에서 11월 17,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선상국가 금융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특성상 후방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 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플러스가 2일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국가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제 영상에서 일본은 지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호감이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윤호감이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 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거사는 보조금이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적과 를가들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적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에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의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화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치를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치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 국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원원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 약 12,680원 종반에서 20달러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 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E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법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 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430억 유로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애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대의 습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삼삼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2배 가까이 증감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아왔습니다. 장기 독재 중인 푸틴부터 썩을 대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극에 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진은 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9개월을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과 나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실에 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속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의원들은 국방정보국 DIA, 국가정보국 DNI 등 각계 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콧 베리어 DIA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에 따라요.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의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2배 가까이 스펙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 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9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비리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일성급질적, 양적 주력 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10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사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원상 T-80BVM의 방어력 증감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급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00에서 750mm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A 같이 세계 점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갑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VM 일대로도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원장단과 달리 전면 장갑이 종이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0이 날개 안정 분리 철강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폭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폭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폭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 어댕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트리고 다닌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리트 반응 장갑이 750mm의 방호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허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갈패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1의 경우 K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74N을 사용할 경우 막 52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1A5는 관통력이 더욱 감해져서 K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 흑표의 전용 날탄인 K79는 여기서 15에서 20%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에서 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00에서 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삼점하고 흑투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로도 적성국의 최상 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성국에 비해 2배나 강력한 오버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점압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 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현무의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모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최신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지상 레이더로 유도되거나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발표에 따르면 이 교신이 갑자기 끊기거나 미사일이 요격 궤도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만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우리 공군방공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천공일이 발사된 뒤 사격 통제 레이더와의 교신이 불안정해지자 10여 초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정비요원의 과실로 천공일이 오발되었을 때는 3.5초 만에 자폭했는데요. 이처럼 미사일에 탑재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러시마산 미사일에는 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썩은 군부가 팔아치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전 세계를 우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